네, 2021년 1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남북한 핵 문제 갖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뭉개놓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업적은 북한에 퍼주려고 한 파렴치한 정권. 들켰을 때마다 법적 대응 우는, 네, 굉장히 긴 사설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프랑스 그리고 일본과 더불어 세계 원자력 발전계의 3강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등 한국이 세계 탑에 접근한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입니다. 이렇게 한국 원자력이 세계 최강이 된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꼽으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꼽습니다. 제가 원자력에 대한 책을 몇 번 썼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책입니다. 이거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합니다. 책은 제가 한 10권 정도 썼는데 이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오늘 하는 얘기 대부분이 들어있고 더 상세하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나라의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굉장히 많은 연구소들이 많죠. 표준연구원, 애트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연구소가 한국원자력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를 개소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폭으로 제2차 대전을 끝내는 걸 봤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이 있어야 독립국가가 된다라고 보고 원자력 연구소를 개소할 때 일부러 3.1절에 맞춰서 개소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 끝나고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아갖고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채우면서 간신히 나라를 이끌 때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다니던 또는 졸업한 사람들을 미국으로 단기 유학을 굉장히 가기 어려울 때죠. 가서 원자력을 배워오게 하고 미국의 원조와 대한민국의 예산을 억지로 만들어서 트리가 마크2라고 하는 영구형 원자를 처음 도입합니다. 이렇게 영구형 원자를 도입한 게 일본보다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상당히 세계적으로 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연구소를 개소할 때 핵폭탄을 만들라는 건지 원자로를 만들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토믹 머신을 만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박정희의 꿈은 원자력이 그 중에 하나죠. 이 책도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박정희 손, 탁 가르치는 손. 상당히 역동적인 사람이죠. 이분은 한국 최초의 상업적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착공해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때 이 공사를 할 때, 연설할 때 보면은 원자력 잠수함을 거론합니다. 네, 이승만과 박정희는 야멸찬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 1호기도 두 번째 한국 원전으로 짓게 했는데 월성 1호기는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은 우라늄을 해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이런 원자로를 만들려고 도입하려고 할 때 미국이 매우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이 박정희는 지금 북한이 탈퇴한 NPT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또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와 벨기에 등으로부터 재처리 기술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다가 시해를 당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한국의 핵주권 보시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이 책은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인문학적으로 쓰려고 애를 쓴 겁니다. 딱딱한 주제이지만. 근데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원자력을 개발해갖고 세계 3강이 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박정희 사후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농축을 하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두환 씨는 원자력 연구소를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CE죠. CE로부터 그 회사가 이제 그때 무너지게 되는데 그 회사의 기술을 들여와서 대한민국 원전을
개발하게 합니다. 원전 국산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료를 국산화하는 작업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폭을 제외한 원전 분야에서는 A2Z, 조금 무리겠네. A2W까지는 갔네요. XYZ는 못 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농축 부분이 못 갔습니다. 재처리 부분이 못 갔습니다. 농축은 미국이 해준 농축된 우라늄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료를 만들고 재처리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A2Z는 좀 과하고 A2W까지 가긴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새 대통령의 기여에 힘입어서 장인순 박사가 원자력 연구소 소장을 지내신 분이거든요. 저는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자력 연구소 소장으로 계실 때 대한민국이 원자력 연구소가 실험용으로 몰래 우라늄 농축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노무현 정부가 알고 막 사과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그 당사자인 장인순 박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하다 이런 의견을 몇 번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 해드릴게요.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당했죠. 미국에서도 사고가 나고 소련에서도 났는데 일본도 당했죠. 그래서 일본은 원폭도 맞고 원자로 사고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자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70년대일 겁니다. 일본의 동해촌, 우리말로는 동해촌이고 일본 말하면 도카이 무라인데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 지역이라고 연구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거기에서 우라늄 농축을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물론 미국의 허가를 받고 연구용으로 한 거죠. 그때 농축하다 사고 나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는데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일본 과학자들이 펑펑 웁니다. 그거는 그때 찍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장인순 박사가 보고 오셨죠. 장 박사님이 전한 말씀 전하면 아마 그때 일본의 과학자들은 가족과 친구가 생각났을 것이다. 1945년 두 발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습니다. 1970년 되면 그로부터 한 25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죽은 가족, 친구가 생각나서 일본의 과학자들은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네 번째 한국 원자력에 기여한 사람으로 꼽는 이유는 UAE에 원전을 수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요,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뭐 장사꾼, 비즈니스맨이라 그런지 사업하는 수완이 탁월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을 해놓고 수출 못해 절절맬 때 그거 순식간에 수출하게 인도네시아에 만든 양반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네. 걔네 거 사주고 우리 거 탁 바터하는 식으로 바로 해냅니다. 이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 이분이 고대 경영대 나왔죠. 고대 공대 나오시는 변준현 씨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한전 부사장인데 그분을 자기 옆에 세워놓고 UAE 왕세자랑 전화하면서 한국형 원자로 사라고 막 해서 성사시킵니다. 아, 이거는 변준현 부사장이 몇 차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원전 수출을 성공시킨 12년 27일을 우리는 원자력의 날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날을 없애버린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다. 근데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북한에 퍼주려고 했다. 뻔뻔스럽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한민국 원자력을 죽이려고 한 이는 김대중과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밑도 끝도 없이 원자력 발전을 안 하려고 석탄 발전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장영식, 미국 국적자인 장영식 씨를 한전 사장에 임명해서 갑자기 뭐 미국산 석탄을 도입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하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공해가 심해진다고 석탄 발전을 다 금지시키고 있어요. 동시에 원전도 때려 죽이고 있죠. 네. 두 사람이 아주 지독합니다. 그러한 문재인이 북한의 원전 제공을 검토하게 했으니 이게 진짜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을 어떻게 얼마나 공박을 했습니까? 언론 보도 나오신 거 다 아실 겁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왜 작성했느냐? 뭐 정확한 건 지금 공개가 안 돼서 알 수가 없지만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은 도보다리 회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화하는 거는 다 TV로 중계됐는데 이 말이 공개되지 않은 건 도보다리 회담 때입니다. 그때 문과 김은 사전에 다 준비한 대로 44분간 도보다리를 걷다가 한쪽에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44분간 했는데 그건 방송은 됐는데 두 분이 하는 말은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무금 처리됐습니다. 지금 와서 그 화면을 다시 돌려보니까 문 대통령 입모양을 보게 되면 발전소 문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인답니다.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질문을 문 대통령한테 전하게 했더니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구두로 그것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여기서 그것은 발전소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USB에 담아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프레젠테이션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는 대답했습니다. 자, 북한에 왜 몰래 USB를 줍니까? 그 USB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나요?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노트북도 못 가져가게 하는데, 이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여기다 어떻게 바이러스나 넣어서 북한에 주요 시스템 다운이나 시키도록 하지. 자, 이러한 회담이 있고 난 사흘 후 4월 30날이죠.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 14정상선언, 이건 노무현, 김정일이가 했던 거죠. 이행과 남북경합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연구 사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때 못한 것들을 빡빡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탈핵 정책을 세게 안 밀었는데 그걸 열심히 밀고 있고, 남북 교류도 이 14선언 해놓고 못 민 거를 빡빡 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발언이 있고 난 다음인 5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 산자부 공무원들은 17개의 파일을 만든 걸로 현재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약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서 북한의 통일각에서 김정은을 만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있게 되는 미국 싱가포르 회담을 연결시켜 줍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도 알리지 않고 북한에 넘어간 거 큰 충격이었죠. 그 다음날 공개해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때 만든 17개의 파일들을 지금 이제 복원을 했는데 검찰 공소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80514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캐도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 경수로 백서 등등 그런 제목이 붙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이 담긴 폴더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POHJOIS, 포요이스, 핀란드 말이랍니다. 그리고 북한 원전 추진의 약자인 북원추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 미북 간 연쇄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정부가 북측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인센티브로 원전 건설을 검토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1990년대에 추진됐던, 김영삼 때 추진됐죠.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 망친 사람 중에 하나죠. 경남고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남고 나오신 분들 많은데 경남고의 출신으로 대통령 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캐도식으로 북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방안을 검토한 거죠. 북한은요, 만성적으로 전기가 부족합니다. 수력발전 지어갖고 하려는데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력발전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에 육자회담 등 할 때마다 항상 비핵화의 대가로 경수로 원전을 지어달라, 에너지를 지원해달라 요구를 많이 했었죠.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심포에 원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 걸 넣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한국형 원전 KSMP를 집어넣습니다. 성공합니다. 이 KSMP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이걸 더 신형화시킨 게 OPR-1000입니다. 네. 요거 말고 또 APR-1400이라고 우리 두 개의 원전을 갖고 있죠. 북한은 우리 KSMP를 북한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북한은요,
제네바 합의에서 영변의 영구형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얻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네바 합의에는 우라늄 농축으로 원폭을 만드는 것을 금한다는 표현이 없었어요. 바로 북한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국이 KSMP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북한 심포에 가서 공사하는 사이에 파키스탄은 우라늄 농축을 해갖고 원폭을 만들었거든요. 파키스탄 기술을 들여와서 원심 분리기를 갖고 와서 농축을 시작합니다. 그걸 미국이 뒤늦게 파악하고 2002년 북한의 시인까지 맞다라고 인정까지 받아갖고 김대중 정부하고 같이 이걸 발표합니다. 북한이 고순도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합니다.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굉장히 모순에 몰렸죠. 그리고 이제 바로 정권이 끝났으니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어정쩡하게 그냥 가버렸죠. 그렇게 해서 다시 남북관계가 긴장되니까 북한은 2006년 10월 달 1차 핵실험을 합니다. 이때가 누구 때입니까?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 별로 대응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미사일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수소폭탄 완성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저는 북한의 원전 기술을 줄 거면 북한으로부터 몰래 핵폭탄 기술이도 받아 와라. 아니, 우리 주는 게 있으면 받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진짜 이 이야기를 우리 문재인 정권 사람들한테 좀 하고 싶어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전직 정보관리는 실제로 한미 간에 회담할 때는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뭐 남한에서 생산한 북한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송전한다든지 경수로 건설해 준다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죠. 따라서 4.27 회담 직후에 뭐 그런 방안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진짜로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혹세무민 부품 공작이라고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났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북한의 원전 짓는 문건을 만들고 난 한 달 후에 이 산자부는 한수원 이 이사회를 열어서 월성 1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축하지 않은 해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물어붙인 탈원전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중적인 행태다. 이적 행위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국내 탈원전을 통해 발생한 잉여 장비와 인력을 북한에 보내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도 제가 몇 차례 소개드렸던 탈핵 비판책입니다. 제가 이 책도 굉장히 애착이 있다 그랬는데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앞으로 좋겠네요. 그 전에 이러한 문건을 만들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고리 569기 공사 중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공론화를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월성 1호기 세운 거잖아요. 이유는 대통령 공약이다. 단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도보다리 회담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이는 조력과 수력,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 가자라는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감사원의 감사는 이 김정은 신년사가 있은 해 그해 12월 시작이 됐는데 그 감사 전날 밤 산자부 공무원들이 17개의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일을 급하게 삭제했습니다. 뭐 신내렸다라 그랬었죠. 근데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로 인해서 유엔과 미국은 2중 3중으로 고강도 북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사판자로 보내는 것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전략물자인 북한 원전을 북한에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4.17 판문점 회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사항실장 진행 윤건영 의원도 그들이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 정상회담 의제이고 정부 정책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야당은 그렇게 떳떳하다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전날 밤 월성 원전과 직접 관련도 없는 북한 원전 관련 파일을 왜 그렇게 급하게 지웠냐 이렇게 공박하고 있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은 집권 세력이 그토록 숨기려고 한 원전 조기 폐쇄인 모든 것이 담긴 블랙박스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된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이거 보면 좀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북한으로 간 해수부 공무원이 아주 피살됐죠. 그래서 태워졌었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이 갖고 왔다고 하면서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근데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북한 사과 통지문하고 그 사과 통지문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한 서훈 실장의 발표가 다릅니다. 이건 제가 몇 차례 보도했었죠. 그리고 그 서훈 실장이 통지문을 발표할 때 정부를 대표해서 화면을 찍은 KTV에 실린 북한 통지문이 또 이것과 다르고요. 같이 화면을 동영상을 찍었던 연합뉴스에 실린 통지문이 또 다릅니다. 4종류의 북한 통지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밝혀서 기사를 썼을 때 청와대도 법적 대응을 한다고 막 대들었었죠. 그때 하나 제가 이제 화면으로 만들었던 것이 캡처했다고 설명이 잘못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다 뒤집으려고 하면서 막 법적 대응 이렇게 나왔었죠. 아주 불리하면은 이렇게 대드는 게 청와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김학이 불법 출금한 게 드러나니까 민변 출신 정부 고위공직자도 국가기밀 누설죄로 국가기밀 누설죄로 공익신고자를 고발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불리해지면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자, 유시민 씨도 한번 봐야 되죠. 유시민 씨는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열람했다라고 주장했다가 그게 아니다고 사과를 했던 유시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쓴 책 나의 한국사를 다루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기에 자격은 큰 하자는 없으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일본에 뒤지지 않게 원자력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조국을 지켜낸 사람인데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참. 권력을 획득하고 지키기 위해 한 일 말고는 한 게 없다. 원자력이라고 한 중요한 걸 했어요. 한국군 현대화를 했어요. 한국군, 대한민국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단독 정보를 관철시킨 것은 탁월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대한민국을 남겼는데 뭐가 남은 게 없어. 대한민국 배신자야 이따위 소리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사대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아무주의자도 아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건 누구나 만든 것도 다 갖다 쓸 수 있었다. 아니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를 외친 사람이고 나의 조국을 외친 사람인데 아무주의자가 아니라니. 이 사람이 초질과하는 사람이죠. 뭐 이런 평가를 합니까? 자, 이 좌파들이요. 광주 때 5.18 때 헬즈 사격이 없었는데 그게 있었다고 주장해서 전두환 씨를 유죄로 몰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폄하해놓고 이들이 이룬 원자력이라고 하는 업적은 북한과 교류하는 데 사용해야겠다는 겁니다. 진짜 후한무치한 사람들입니다. 탈핵을 하면서 북한의 캐도식으로 원전을 짓자고 한다면 정말 모순입니다. 문재인 정권. 차라리 그러려면요. 북한이 개발한 핵기술이라도 전수받으면서 한번 해봐라. 그런 배짱이라도 보이면서 해봐라. 정말 이 말 하고 싶습니다. 후한무치한 정권. 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그렇게 욕해놓고 이명박까지 그들이 이루는 업적은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 이 파렴치한 정권을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고 검토해본 거다 하지만 검토를 왜 합니까? 할 생각이 있으니까 한 거지. 들키면 법적 대응 운운하는 정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